노년은 고요한 평온입니다. 아니면 짙은 허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정 슬프게 하는 것은 흰머리도 주름진 피부도 쇠약해진 체력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통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입니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1957년생의 절반은 89세에서 94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뒷실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눈앞에 놓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에 은퇴했는데 갑작스레 허무함과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단순의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지요. 이처럼 마음의 준비 없이 80세까지 그저 살아간다면 결국 삶의 활력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60세 이후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을 시작한다면 남은 인생은 더욱 건강하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의미 있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길로 인도해줄 7가지 삶의 습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살기 위한 지혜이자 남은 생을 빛나게 하는 인생의 철학입니다. 7가지 삶의 습관 몸과 마음, 그리고 기운을 일으키는 지혜. 하루 10분, 박수를 쳐라. 단순한 박수가 아닌 생명의 리듬을 띄우는 건강한 진동이 예술. 천천히 걸어라. 그리고 생각하며 걸어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도가 되고 숨결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 덜 먹어라. 그러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노년의 식사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한 내면의 단련이다. 말하되 자랑하지 말고 들어주되 공감하라. 덜 말하고 더 듣는 자가 결국 더 많이 배우는 법. 하루 한 줄이라도 글을 써라. 글은 삶의 증인이며 세월의 거울이다. 손과 발,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몸이 추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버리면 삶이 병든다. 매달 하나씩 새로운 것을 띄워라. 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육신을 두드리며 기운을 띄우다. 재수. 들이하여 4가지 박수법을 익혔다면 이제 5번째, 보다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한 손목 박수로 들어가 보자. 손목 박수. 손바닥의 가장 아랫부분, 즉 손목 가까운 부위를 서로 마주쳐 박수를 친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심식기 계통, 특히 비뇨기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요로기통의 불편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박수법이 작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손목은 뼈와 뼈가 직접 닿는 구조이므로 무리하게 세게 치다 보면 쉽게 멍이 들 수 있다. 그러니 강하기보다 올바르기를 기억하며 호흡에 맞춰 천천히 깊이 올리는 리듬으로 쳐야 한다. 이 박수는 기운을 띄우는 것이지 통증을 부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 손등 박수.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마주쳐 박수를 친다. 손등은 등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척추를 따라 흐르는 정맥과 관련이 깊다. 오랜 세월 앉은 자세로 지내며 요통이나 척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이 박수법을 통해 작은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다. 팁 하나를 덧붙이자면 손등 전체를 고루 두드리는 것이 핵심이다. 마치 한 몸에 얽힌 짐을 풀듯이 뻐근했던 등줄기가 박수 소리와 함께 가볍게 풀리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슴이 아닌 제로 숨쉬는 사람은 정들지 않는다. 손뼉이 육체를 띄우는 도구라면 호흡은 영혼과 마음을 일으키는 숨결이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 사람은 태어날 때는 복식 호흡을 한다. 즉, 제로 숨을 쉰다.
심신아의 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우리 몸이 본래 어떻게 숨쉬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사회에 적응하며 스트레스와 긴장을 안게 되면서 복식호흡은 가슴으로 올라가고 결국 우리는 심식호흡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폐는 산소를 충분히 끌어올 수 없고 심장은 압박받으며 혈액순환은 막히고 소화 기능까지 떨어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복식호흡을 되찾는다면 혈액은 다시 흐르고 장기들은 깨어나고 신진대사는 활기를 되찾는다. 무엇보다도 복식호흡은 마음까지 안정시키는 요약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 슬플 때, 분노할 때조차도 복식호흡은 우리를 내면의 중심으로 다시 데려와준다. 복식호흡의 5단계 숨결의 길을 다시 여는 것. 1단계 가보자를 튼다. 가능하다면 가보자 자세로 앉는다. 하지만 무릎이 불편하거나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침대 위에 반드시 눕거나 편하게 의자에 앉아도 된다. 중요한 건 다리의 모양보다 호흡을 위한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2단계 허리를 펴다. 굽은 허리는 호흡의 통로를 막는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폐가 눌리지 않고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숨쉬기 훨씬 수월해진다. 허리를 곧게 펴기 어렵다면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자. 이 동작만으로도 몸은 자연스레 정렬되며 올바른 자세를 기억하게 된다. 3단계 어깨에 힘을 뺀다. 긴장하거나 놀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진정한 호흡은 부드러움 속에서 흐른다. 어깨를 내려놓고 팔을 가볍게 무릎 위에 얹어보자. 숨은 더 이상 막히지 않고 마음은 조금씩 고요를 되찾는다. 숨을 다시 데우는 자, 다시 태어난다. 계속. 그리하여 어깨의 긴장을 풀었으면 이제는 고개와 시선을 다스릴 차례다. 4단계 턱을 살짝 당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턱을 너무 심각하게 당기면 오히려 목에 긴장이 들어가고 호흡 통로가 좁아져 숨쉬기가 더 어려워진다. 턱은 단지 자연스럽게 조용히 당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시선을 정면에 둔 채 목에 힘을 빼고 고요히 앉아보라. 그러면 어느새 턱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5단계 눈을 감는다. 복식호흡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눈을 감는다는 건 단순히 시야를 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을 잠시 멈추는 용기다. 혹은 눈을 뗀 채 조용한 풍경, 불경 구절,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상징을 바라보며 호흡을 이어가도 좋다. 중요한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호흡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면 진정한 복식호흡의 5단계를 시작해보자. 이는 단순한 호흡법이 아니라 매일 10분씩 삶의 기운을 되살리는 생명의 루틴이 될 것이다. 복식호흡의 5단계 생명을 되돌리는 숨결. 1단계 코로 들이쉬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입으로 숨쉬는 습관을 갖고 있지만 이는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낮추는 주범이다. 공기 중의 세균과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은 오직 코에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모든 숨은 코로 들이마시는 것이 좋다. 2단계 기를 내밀며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신다. 이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공기가 뱃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느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쉰다. 처음에는 가슴이 움직일 수도 있다. 괜찮다. 훈련을 반복하면 어느새 몸은 본래의 호흡 방식, 복식호흡을 되찾게 된다. 3단계 잠시 숨을 멈춘다. 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3초 정도 숨을 멈춘다.
이 짧은 멈춤이 기의 중심부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의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차간 뒤 10초 동안 천천히 내쉰다. 숨은 코로 내쉬어도 되고 입을 오므려 조용히 내뱉어도 된다. 이때 마음속으로 2부터 10까지 세어보라. 하나, 둘, 셋.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의 소란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5단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라. 이 모든 단계를 5분 또는 10분 동안 천천히 반복한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다. 지혜로운 회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가 되면 졸음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부끄러워하고 억지로 참으려 한다. 나는 왜 이렇게 졸리지? 이래서야 어디 가서 점쟁이나 할 수 있을까? 게으른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다. 몸이 스스로 회복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고, 버티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면 몸과 마음은 그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졸음은 수면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욕구다. 참다 보면 집중력은 무너지고, 기분은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저하된다. 졸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쉬는 것이다. 그저 눈을 감고 잠깐 쉬는 것, 그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다. 낮잠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선택이다. 계속.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는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 아닌가? 이는 참으로 흔한 오해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다.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든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이 각성되어 오히려 제대로 잠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중 한 줌의 낮잠은 뇌의 생기를 불어넣고 밤의 숙면을 위한 바탕을 다져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단 10분, 그것이 황금의 시간이다. 10분이면 충분하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심박을 낮추며 지적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한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10분간 눈을 붙였고 다른 그룹은 20분 이상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10분 낮잠을 잔 그룹이 집중력, 반응 속도, 기분 면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반면 20분 이상 잔 그룹은 수면 관성이 빠져 오히려 몽롱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수면은 질이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낮잠은 깊이 자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알람을 10분 뒤로 맞춰놓고 눈을 감고 몸을 눕혀보자. 그 10분이 당신의 오후를 살릴 것이다. 마치 꿀처럼 달콤한 회복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하루 10분, 머리 지압으로 마음을 맑히라. 사람들은 머리가 아플 때 본능적으로 이마를 짚거나 관자놀이를 눌러본다. 눈이 침침할 때 무의식 중에 눈썹 사이를 꼭 누르거나 관자 옆을 지그시 눌러보기도 한다. 그런 행동들, 어쩌면 무의식 속에 스며진 지혜일지 모른다. 그곳은 단순한 통증의 부위가 아니라 정결이라 불리는 생명의 통로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결이란 무엇입니다? 정결이란 가 드나들고 에너지가 순환하는 신체의 관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자리이며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압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다. 이는 막혀있던 기운의 길을 다시 열고 피와 산소, 그리고 정신의 흐름을 정돈하는 행위다. 우리 몸속의 기류를 정화하고 균형을 되찾게 하며
깊은 안정감을 안겨주는 고요한 의식이다. 관자놀이부터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양쪽 엄지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가볍게 눌러보자. 지그시 천천히. 희미하던 글씨가 선명해지고 무거운 이마의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이다.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손을 살짝 옆으로 옮겨보자. 그 주변도 똑같이 아플 것이다. 그 아픔은 막힌 질이 있다는 신호다. 이제 5손가락 또는 손바닥으로 관자 중심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보자. 통증은 서서히 사라지고 머릿속은 한결 맑아지며 정신은 새벽처럼 투명해진다. 머리지압, 손끝으로 몸과 운명을 다스리는 법, 계속. 혹시 요즘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나셨나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마음은 쉴 틈 없이 깨어있고 뒤척이는 밤이 지속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방금 배운 지압법을 따라 해보십시오. 머리를 지그시 누르고 숨을 직히 들이쉬며 손끝의 진동이 머릿속까지 번져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앉고 당신은 조용히 잠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피로감이 자주 밀려옵니다. 무리한 하루를 보낸 저녁이면 이마를 짚거나 관자를 누르게 되는 때도 많지요. 하지만 상황이 허락지 않아 누워 쉴 수 없다면 이 지압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압은 약이 되지는 않지만 병을 막는 지혜가 된다. 물론 지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늦는다는 것을. 정원 침대에 누운 후에야 알게 되는 단순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쉬었더라면, 그때 단 10분만 멈췄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매일 단 10분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꾸게 될 테니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대 혈자리. 지금부터 소진하는 세 지점은 머리지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매일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 불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퇴절, 모든 기운이 만나는 천정. 머리 한가운데 정수리 정중앙에 위치한 이 자리는 대퇴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대퇴라 불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음연이 지명이 주차하는 생명의 중추로 간주합니다. 이 자리를 자극하면 두통과 현직증, 집중력 저하, 일사병, 심지어 신경성 피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눌러보십시오. 처음엔 둔한 통증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곧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지설, 머리 뒤에 바람 질모. 풍지는 바람이 고이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목덜 밑이 양옆 1.5cm쯤 떨어진 웅푹한 자리에 위치합니다. 양손을 뒤통수에 얹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그곳이 바로 풍지결입니다. 이곳을 누르면 목 뒤를 따라 몰려있던 울치된 혈류가 해소되며 어깨의 뻐근함과 머리의 무거움이 함께 풀려나갑니다. 티연절, 눈과 귀를 맑게 하는 관자 경이랄. 흔히 관자놀이라 불리는 이 자리는 눈썹 바깥쪽에서 약 2cm 떨어진 웅푹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눈의 피로, 두통, 안면 경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상대인에게 필수적인 지압 포인트입니다. 눌러보면 의외로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눈과 관련된 피로 신호이자 바로 그곳을 풀어야 할 증거입니다. 지압법의 간단한 3단계.
지그시 누르되 천천히 강도를 높인다. 손가락 전체를 써서 10초씩 하루 3회 반복한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가볍게 조절해가며 반복적으로 눌러준다. 이 간단한 3가지 습관만으로 당신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기분은 안정되며 머릿속은 다시 맑은 하늘을 품게 될 것이다. 하루 10초 활짝 웃어라. 그 미소가 당신을 다시 정지할 것이다. 살다 보면 웃을 일 하나 없는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다. 삶을 무겁게 내려앉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야 할 때이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옛말이 전하는 신명의 비밀.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웃음의 힘을 알고 있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일소일소 일노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속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이다. 또한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도 있다. 웃는 얼굴은 복을 부르고 웃지 못하는 얼굴은 스스로 복을 밀어낸다. 이처럼 웃음은 과 수명, 수, 2가지를 동시에 품고 오는 가장 값없는 선물이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노질의 작가 조프 쿠션은 이렇게 말했다.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 아니라 심신의 미용제이며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어찌 보면 많은 이들이 젊음을 되찾기 위해 화장품을 바르고 시술을 받고 값비싼 관리에 투자한다. 하지만 웃음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얼굴을 환하게 하고 눈빛이 밝히며 심기를 불어넣는다. 그저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시작할 수 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감정의 순서를 바꾸는 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 단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구했을까? 불행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행복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멈춰선 사람. 그 모두에게 필요한 건 먼저 오더고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머금어 보자. 그 한 줄기 표정이 감정의 순서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웃음에도 종류가 있다. 내 웃음은 어떤 에너지를 전하는가? 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모든 웃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웃음은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긍정이 될 수도 부정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웃음. 미소. 소리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웃는 표정. 따뜻한 감정을 전하며 주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 스마일, 김치, 사랑해, 위스키. 이런 단어를 말하며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해보라. 특히 귀골이 뒷다리라는 문장을 반복하면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10초만 유지해도 얼굴의 근육은 기억한다. 미소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얼굴의 운명을 바꾼다. 파한대소. 얼굴을 끼고 웃는다 할 만큼 크게 진심으로 한바탕 웃는 것. 이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마음속에 어두운 응어리를 깨뜨린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파한대소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아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게 웃어본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가? 부정적인 웃음. 냉수. 차가운 미소. 비웃음. 따뜻한 감정 없이 타인을 정멸하거나 조롱할 때 나오는 웃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으로는 벽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조소. 남을 깎아내리며 그를 우습게 여기는 웃음.
이 웃음은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지 할지는 몰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웃음은 결국 자신을 정들게 하는 웃음이다. 남을 향한 비웃음은 결국 자신을 향한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나를 정들게 하는 웃음은 버리고 나를 살리는 웃음을 택하라. 냉소와 조소 이 두 가지 웃음을 자주 짓는 사람은 결국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웃음은 상대방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상락하게 만든다. 무의식 중에 쌓인 차가움은 삶 전체를 음울하게 물들인다. 그러니 우리는 기분 좋은 방향으로 웃는 법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따뜻해지는 미소. 그리고 때때로 아이처럼 터져나오는 환한 웃음. 이런 웃음은 오늘을 정죄하고 내일을 환하게 한다. 제6장 하루 10분 배우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라. 우리나라 부부 중 3쌍 가운데 한 쌍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분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60초. 그 짧은 시간조차 서로에게 할애하지 않는 관계? 그렇다면 이들은 함께 산다고 할 수 있을까? 혹은 그냥 함께 늙어가는 중일까? 어떤 신문지사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남편의 47%는 시간이 없다고 했고 아내의 54%는 대화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화가 깊고 원활한 부부도 존재한다. 그들은 삶의 다름을 인정하고 시간을 내어 배우자와 마주 앉는다. 그 작은 차이가 평생의 행복을 가늠짓는다. 첫째, 남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부부간의 대화에서 가장 많은 갈등은 서로를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아내는 이야기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말하는 그 자체가 감정 정리이며 하루의 풍경을 풀어내는 하나의 의식이다. 반면 남편은 결론을 먼저 알고 싶어 한다. 건더덕이 없는 요점 중심의 대화를 선호한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남편은 답답하고 아내는 상처받는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이해하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남편은 이제 아내의 뒷이야기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보라. 아내는 남편이 결론부터 말하더라도 그 방식이 다를 뿐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 그 작은 이해가 대화의 문을 연다. 둘째, 대화 시간표를 만들어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부부라면 오히려 더 시간을 정해두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 언제 이야기할지를 정해보라. 혹은 문자로 오늘 저녁 9시에 차 한잔 할까? 하고 먼저 제안해보라. 그 작은 제안이 부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셋째,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하라. 조용한 시간의 것이 한천 또는 단골 카페의 구석 자리. 어디든 좋다. 단,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 그 장소를 지정하고 그 시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대화가 시작된다. 하루 10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그 넓은 시야가 삶을 넓힌다. 가끔은 고개를 들자. 아무 생각 없이 아래만 보며 걷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자. 지금 그 하늘은 어떤 색인가? 손간 같은 구름이 흘러가는가? 아니면 끝없이 맑은 찬공인가?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다. 하늘은 언제나 머리 위에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늘을 보자. 점심시간은 사무실을 나와 대낮의 하늘을 마주하자.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보며 하늘과 눈을 맞추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늘을 볼 수 있다. 산과들은 도시의 건물 뒤에 숨지만 하늘만은 언제나 우리 위에 있다. 어디든 누구에게든 조건 없이.
하늘을 보면 마음이 쉬어간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쩌면 하늘 때문이다. 낯선 도시에서 마주한 새로운 하늘, 그 색깔의 미묘한 차이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익숙한 풍경에서 벗어나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도 나도 자꾸 소중해진다. 하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속삭인다. 파란 하늘을 보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든다. 맑은 하늘을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높은 하늘을 보면 감사라는 감정이 가슴을 채운다.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을 보라. 당신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 출퇴근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본다. 집에서는 텔레비전 화면에 산한 눈을 떼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이 머리 위의 하늘은 한 번이라도 올려다본 적이 있었던가? 눈 한 번 바라보는 습관은 미래를 좁게 만든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하늘을 천천히 바라보자. 그 아래 어떤 마을이 있을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지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나를 떠올려 보자. 이 광대한 하늘 아래 내가 매달려 있는 그 일, 그 감정, 그 고통은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인가? 하늘을 보는 눈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이 된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 여유를 비운 사람이다. 그는 작은 일에도 멈추어 웃을 줄 알고 하루의 끝에서 자신에게 말 걸 줄 아는 사람이다. 푸른 하늘을 품는 눈은 결국 따뜻한 일상을 품는 가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스스로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시선이 드는 사람이 된다. 늦은 말, 당신은 이미 전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저녁 공원에서 조용히 달리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어르신께서 듣고 계신 유튜브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널 이름이 무엇일까 궁금해 귀를 기울였더니 그 목소리는 늙지 않았고 그 사유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기우기를 멈추지 않는 분들.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웃고 하늘을 보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 저도 다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당신 역시 그런 삶에 대한 열정을 품고 계신 분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당신의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당신다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영상은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당신에게 오늘도 푸른 하루가 펼쳐지길.